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기본권의 주체에 이어서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1차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에는 정확하게 기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그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을 주장할 때 유효한 주장이라고 한다면 국가는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 기속을 받게 됩니다. 국가가 받는 그런 기속을 우리는 기본권의 효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본권의 내용이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내용이지만 국가에 대하여는 기본권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기본권의 내용은 상세히 설명하려고 한다면 개별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다 하지는 못하고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개별 기본권을 예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전형적인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본권의 보통 이 내용을 그럼 보호 영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개별 기본권의 보호 영역, 예를 들어서 양심, 종교,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은 다음에 강의를 할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별 기본권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할 기본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 교과서에서 그대로 기술된 내용이 아니라서 강의안을 좀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기본권의 내용, 즉 주관적 공권과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내용과 객관적 질서로서의 기본권의 내용은 국내에 나와 있는 논문과 독일의 그런 교재 등을 보고 제가 참조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 헌법, 개별 기본권론을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개별 기본권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살펴봤지만 기본권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국가의 자기, 부자기,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기본권의 이중성 또는 기본권의 양면성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기본권은 이렇게 개인적,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를 형성한다는 객관적 질서로서의 그런 내용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관계는 가령 예를 들면 국가의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을 뽑는데 남녀 차별해서 뽑는다면은 개인은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권은 그 본래가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지만은 국가의 자기 부자기 급부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만약 일반 사기업체에서 남녀 차별을 해서 근로자를 뽑는다면은 개인의 그런 평등권을, 이거는 사기업체는 국가가 아니니까요, 평등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사기업체는 나름대로 자기 업체에 맞는 사람을 뽑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권이 순수하게 주관적 공권이라면 이렇게 제3자, 사기업체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용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제3자, 국가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도 더 국가에 의한 침해 못지않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용 중에서 객관적 질서의 내용은 이렇게 개인의 평등권을 내 내용을 보강시켜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본권은 국가의 자기 부자기 급부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라든가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형성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되며 제3자도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국가는 이런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즉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의 내용은 국가에게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하게 의무를 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우선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객관적 질서로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권이 예를 들어서 신체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기본권을 우리는 옐리네크가 기본권의 내용을 크게 기본권의 내용이 또한 기본권의 분류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이렇게 옐리네크의 지휘론에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 그다음에 그 사회적 기본권, 그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기본권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다면은 크게 주관적 공권의 내용은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와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크게 나눌 수 있어서 이러한 분류 외에 주관적 공권을 크게 방어권과 그런 이행권으로 또는 이행 청구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개인에게 주관적 공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렇게 신체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기본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밑에 있는 하위 법률 체계와 사회적인 제도적인 틀이 있어야지만이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내용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개인의 예를 들어서 남녀 평등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한다는 것은 헌법에만 규정돼 있어서는 안 되고 고용에 있어서나 공직 취임에 있어서나 사회 모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가족에 있어서도 이런 그 평등권이 보장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그 남녀 평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만 있는 그런 주관적 공권의 내용은 객관적인 질서, 객관적인 제도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주관적 공권의 내용은 사실상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질서로서의 그런 내용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발전돼 나갈 때 기본권의 내용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국에 따라서는 주관적 공권의 내용이 강조되다가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 제도가 형성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 제도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내용이 그 뒤에 부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에서 건너간 그 이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가 점차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질서의 요소가 강화됐다고 강화되는 그런 발전 과정으로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서 미군정 시기를 거쳤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제도가 형성이 되면서 점차 이런 객관적인 질서에서부터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건국 헌법에서는 기본권의 그런 그 초국가성이 실제로는 법률에 의한 그러니까 초국가성이 인정이 안 되고 법률에 의한 자유로만 인정이 됐다가 그것이 점차 제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현행 헌법에서는 기본권의 그런 직접적인 조력이 부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양면성은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관적 공권의 내용이 좀 더 전면에 등장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객관적 질서의 요소가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주관적 공권이 비로소 정립이 된 그런 형태가 있죠. 우리가 기본권 그랬을 때는 1차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부작위,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봉건 시대에는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었지 권리의 주체는 아니었었죠. 이것이 근대 시민사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최초로 개인이 바로 불가침의 인권의 소지자고 국가는 이러한 불가침의 인권을 침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식으로 그 헌법의 그 기본권 조항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잠재적인 바로 침해자는 국가 권력이죠. 오늘날에도 국가에 의한 침해, 예를 들어서 도청이라든가 체포, 구금, 압수, 조세부과 등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가는 오늘날 기본권의 잠재적인 침해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잠재적인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국가는 등장한 반면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침해적인 그런 성격이 부각이 되면서 기본권의 그런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그래서 근대 시민사회에서 보지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생명, 종교, 신체의 자유, 재산 이런 권리 등을 침해하지 말아라. 여기서 방어권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부작위 명령입니다.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나의 그런 생명, 신체, 자유의 영역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이죠. 이런 방어권에서 가장 전형적인 그 내용은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는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서 보지만 법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좁은 의미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걸 의사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종교 활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이러한 그 법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했을 때 방어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자유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자유의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서 법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인 자유만 오늘날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강제가 없는 자유만 보장을 했더니 이렇게 그 형식적인 자유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왜냐? 이 법적인 강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잠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인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강제, 사실상의 강제가 없는 상태인 자유로 자유의 개념은 확장돼 나갔지만 이러한 넓은 의미의 자유를 지금 방어권에서의 자유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넓은 의미의 이런 자유는 국가의 급부활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기본권, 경제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유는 사회적인 기본권, 즉 국가에 대한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방어권에서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자유, 즉 법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권의 그런 한 내용으로서의 자유 외에 소위 방어권의 내용에는 법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권리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인격을 보호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화의 내용과는 다른 게, 즉 명예나 정조, 초상, 사생활이나 통신의 비밀, 주거의 평온함 이런 등은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거의 평온함 그러면 주거라는 공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주거 자체의 그런 자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거의 평온함을 침해했다면 그건 주거 침입죄가 되고, 그것은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어도 내 인격이 형성되는 장소로서 이거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보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죠.
통신의 비밀 또는 사생활의 비밀, 나의 일기장을 봤다고 해서 내가 몰랐다면은 내가 침해된 자유도 없는 것이죠. 또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유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일기장의 비밀성이 침해된 것이죠. 그래서 사생활이라든가 통신의 비밀, 이런 명예라든가 나의 성명권이 도용됐다든가 할 때 그런 성명권 이런 권리 등은 그 구체적으로 따지면 물론 인격이라는 개념을 아주 폭넓게 본다면 당연히 그 인격 주체 권리 주체인 개인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또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격권을 넓게는 자유다, 자유권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더 기본권의 내용을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인격과 자유는 구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는 다른 주거의 평온함, 사생활이나 통신의 비밀, 명예, 정조, 이런 성명, 이런 권리 등을 우리는 인격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사생활 영역에서의 인격권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성적인 자기결정권, 이것도 사생활의 비밀에 포함될 수가 있죠. 저희 간통죄에서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서 그런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에 포함이 원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생활의 비밀이라든가 통신의 비밀, 주거의 평온함 등은 개별적인 기본권에서 보장되는 반면에 우리가 사회적인 인격상에 대한 권리인 성명, 초상, 명예 이런 권리 등은 헌법 10조 즉 행복추구권에서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은 성명이라든가 초상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그런 개인정보는 순수 사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형성이 되는 소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사이에 있는, 그래서 이걸 사회적인 그런 인격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은 이런 사회적인 인격상에 대한 권리로서 헌법 10조에서 이끌어냅니다. 이런 인격권은 그래서 개별적인 자유권과 함께 개별적인 기본권에서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주거의 자유, 그다음에 통신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 10조에서 이끌어내진다. 방어권의 또 하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별기본권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정한 법적인 지위를 보호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재산권이라는 것은 공법과 사법에 의하여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재산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헌법에서 일정한 틀을, 즉 사유재산 제도를 완전히 금지하는 이런 공사법 체계는 부인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법률에서 구체화되는 것이죠. 또는 가족법상의 일정한 그런 친권의 형성과 같은 경우 그 구체적으로 친권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이런 것 내용 등은 가족법상의 지위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정하게 법적인 그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 보장이 또한 방어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방어권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그런 권리로서는 자유, 두 번째로는 인격, 세 번째로는 그런 법적인 지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권리 등이 침해됐다면은 이러한 방어권에서 파생되는 그런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방해배제 청구권이라든가 목전의 위해를 미리 예방하는 부작위 청구권 등이 여기서 파생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배제 청구권이나 부작위 청구권과 같은 경우는 방어권이 침해됐을 때 그 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주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런 그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이행 청구권에 비해서 방어권에 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자기, 즉 일정한 급부 활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법규범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이행 청구권 또는 이행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행권이라는 건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이런 국가의 이행권의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그 사회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을 요구할 권리라든가 사립학교가 국가의 보조금을 얻을 권리와 같이 결국은 국가의 급부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국가의 급부활동을 요구하다 보면은 국가의 급부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규범 제정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의 급부활동 또는 일정한 법규범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국가 원리에서 했지만 인간이 생활하면서 닥칠 수 있는 굶주림,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자연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틀을 국가가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그래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래서 그 근대 시민사회에서 이런 자유권과 인격권만으로는 이런 노령, 질병, 재해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 줄 수가 없었고 이런 노령, 질병, 천연재해로부터의 그런 위험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단순하게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의 그런 권리 등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그 국가가 예산을 투여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전용 차를 만들어주고 장애인 전용 그 택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계단을 없애고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경사로를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하는 이러한 국가의 급부 활동이 없다면 그리고 이렇게 한 건물 내에서 이러한 그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법규범이 없다면 그렇다면 장애인의 그런 이전의 자유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이죠. 아무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얘기했어도 고가의 그런 사립학교만 있다면 그럼 그 학비와 그런 수업료가 높다면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다면은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 소수 계층에게 특정 계층에게만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본권에서 외에 국가의 적극적인 이행권에서는 보호 청구권이라든가 조직과 절차에 대한 권리 등을 들 수 있지만 보호 청구권이나 조직과 절차에 대한 권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내용이 되고요. 사실은 이것은 객관적 질서, 객관적 법 질서, 아까 기본권의 이중성에서 주관적 공권이자 객관적 질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데 객관적 질서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면 거기서 예외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보호 청구권이나 조직과 절차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과 절차에 대한 권리나 보호 청구권은 지금까지 인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주장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주장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인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본권을 전형적인 권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객관적 질서를 형성하고 또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보장하려면 객관적 질서, 즉 법과 하위 법규범과 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그 내용은 국가에 대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제3자에서도 일정하게 주장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점이 국가의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스멘트가 말했듯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자 기본권은 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적인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그 사인들도 어느 정도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존중이 돼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죠. 따라서 기본권의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한 국민의 그 공감대적인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권 단순하게 그런 헌법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최고 규범인 헌법상 보장되는 이런 기본권의 내용은 하위 규범을 그런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도 준수가 돼야 된다라는 기본권의 방사 효과라는 것이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의 내용 중에서의 한 내용입니다. 즉, 그 기본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예를 들어서 집정거부권을 내가 주장하는 나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에 대한 그런 병역법 규정이라든가 이를 그 해석 적용하는 이런 사법부에서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양심의 자유의 즉 기본권의 친화적인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권의 방사 효과에서 나옵니다. 즉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떠나서 기본권은 하위 법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그 기본권의 그 내용이 일정하게 그 하위 법규범을 해석 적용하는 데도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권 사인 상호 간에도 일정하게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보호가 돼야 된다. 이런 기본권의 방사 효과에 따라서 그래서 국가는 일정하게 의무를 지죠. 어떠한 의무를 지느냐? 개인의 기본권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내용에 따른 법규범의 하위 법률의 제정, 그 다음에 해석, 적용, 그 다음에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에 따라서 사인 상호 간에도 일정하게 기본권의 내용에 따른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기본권이 개인의 주관적 권리다라고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은 방사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 상호 간에도 일정하게는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기본권의 그 스멘트가 얘기했던 기본권의 양면성 이론이 바로 오늘 현대 기본권론에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론을 논증하는데 상당히 명쾌한 그런 그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방사 효과에서 기본권은 사인 상호 간에도 일정하게 효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기본권의 내용이 나타나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남녀 평등이라든가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 방사 효과에 따라서 남녀 고용 촉진법이라든가 또는 각종 차별 금지 법안 세계 각국에서 그래서 차별 금지 법안을 세계 각국에서 두고 있는데요. 2008년도 상반기에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다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무산됐었죠. 근데 이런 법률 등은 남녀 평등권 이런 특히 남녀 평등의 문제를 국가에 의한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사인 상호 간의 불평등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법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권 방사 효과의 한 내용인 것이죠. 그만큼이나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평등권이 점점 더 사적인 영역에서까지도 확장되면서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그런 그 객관적 법질서 또는 객관적 원칙, 객관적 질서의 내용의 또 하나의 내용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스스로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지만 제3자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자, 형법에 살인죄, 방화죄 규정을 둔 것은 국가가 살인하지 말고 방화하지 말라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형법에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다면 이거는 살인이 횡행하고 대낮에도 그 집이 불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형법상 살인죄와 방화죄 규정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형법 규정 그리고 경찰법 규정은 실제로 범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제3자의 위헌적인 침해로부터 예방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규정들이죠. 대표적으로 형법과 이 경찰법 규정은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그 순수하게 기본권을 국가에 대한 권리라고 본다면 왜 국가가 살인과 방화, 제3자에 의한 살인과 방화를 막고 왜 낙태 규정을 두었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국가는 국가 스스로가 낙태를 하게끔 강요한다거나 또는 국가가 고문을 한다든가 국가가 살상 행위를 하는 것만 기본권이 맞게 되죠. 그런데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을 넘어서 이렇게 객관적 질서로서의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국가는 제3자의 기본권 침해를 미리 예방해야 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라는 그런 내용이 도출된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인이나 방화죄 외에도 가장 전형적인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권을 기본권의 그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봤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잠깐 언급했지만 낙태를 처벌하는 이유도 바로 그 모성으로부터 또 태아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기본권의 보호 의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드렸듯이 태아를 완전하게 생명권이라 본다면 앞으로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태아를 완벽하게 생명권의 주체라고 본다면 형법상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분은 없어지죠. 왜냐? 태아가 완전한 생명권의 주체라면 낙태는 바로 살인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외에 국가의 기본권의 소위 객관적 질서로서의 요소는 국가에게 주관적 공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사효과, 기본권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세 번째로가 바로 기본권 친화적인 제도와 절차의 형성입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 기관이 있어야 되고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간 도서 벽지에도 초중등 학교가 있어야지만이 그 교육의 자유가 보장될 것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중에서 신문 방송 제도가 있어야지만이 신문과 방송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친화적인 제도와 절차를 형성해야 될 의무가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앞 시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질서의 이 양측면은 어떠냐? 객관적 질서의 내용은 주관적 공권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해주고 강화시켜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했다면 국가의 주관적 공권이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태아의 생명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태아의 생명 보호까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개인이 태아는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권이 보다 잘 보장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제3자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생명권을 보다 잘 보장해주는 그런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나오는 이런 낙태죄와 같은 내용은 주관적 공권인 생명권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질서의 내용에서 객관적 질서라는 요소가 부각됨으로써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내용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 누가 어느 정도로 구속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는 사실상 기본권의 내용과 동전의 양면과 같고 개별 기본권에서 상당히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한 설명은 못 드릴 시간적인 관계상 그렇게 못 드릴 거고요. 단지 그 사인 상호 간의 그런 기본권의 효력, 제3자적 효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본권 그러면 주관적 공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관적 공권 그러면 공권은 사건과 달리 사인 상호 간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국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효력은 1차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만 있습니다. 칼 슈미트처럼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인 상호 간에는 기본권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건 내가 계약을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든 어떻게 근로계약을 맺든 그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사인 상호 간에는 개별적으로 기본권을 서로 행사하는 관계로서 약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권은 그 사인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죠. 기본권은 오로지 국가의 특히 초기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나오다가 나중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 활동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런 내용에서는 슈미트와 같이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의 내용에서 본다면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밖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기본권의 내용 중에서 방사효과에서 살펴봤지만 기본권은 법을 해석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사인상호간에도 일정하게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 기속이 돼야 될 수도 있다. 기본권의 방사효과에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는 이런 견해가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견해, 즉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이중적 내용, 양면적 내용을 인정하는 그런 동화적 통합이론이 오늘날 우리 헌법학계에 영향을 미쳐서 헌법재판소나 많은 헌법학자들이 기본권의 양면성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효력은 대국가적인 효력만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제3자적 효력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국가적 효력은 그 입법, 행정, 사법, 입법, 집행, 사법, 그다음에 헌법 개정 권력까지 기본권에 따라서 이런 국가기관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그 한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물론 입법부에 의한 기본권 형성이 가장 중요한 영역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집행권에 대해서도 과연 권력의 행정작용 중에서도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본권의 내용이 개인은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 주장을 하게 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기속을 당하게 되죠. 예를 들어 갖고 유흥음식 지정에 대해서 영업 정지, 허가 또는 영업 취소가 때려졌다면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행권, 즉 국가 원수에 의한 대통령에 의한 그런 비상계엄의 선포라든가 하는 이런 통치행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권의 효력은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권은 친화적인 그런 통치행위의 행사를 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비권력적인 행정행위, 소위 말해서 그 집행권 중에서도 공물이나 공기업을 관리 경영하는 이런 관리행위라든가 또는 행정 주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마찬가지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국고행위, 예를 들어서 행정 주체가 뭐 책상을 산다든가 볼펜을 산다든가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다든가 하는 것은 이런 사인과 마찬가지인 국고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비권력적 행정행위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그 효력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예를 들어서 그 여러 사인들에게 물건을 사면서도 특정인에게만 법률에 근거 없이 특정인의 물건만 사준다면은 이것은 평등권 내지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놓고 있죠. 이외에 법원도 기본권에 따라서 기본권 친화적인 그런 법률을 기본권 친화적인 법 적용을 해야 되며, 만약에 국가에 의하여 특히 사법권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을 합헌이라고 해석을 하는 한에서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헌법 개정 권력이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다든지 기본권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헌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개별 기본권에 자구나 문구를 수정한다든가 새로운 기본권 조항을 도입한다든가 기존의 그런 기본권 내용에서 일정 부분은 그런 변경을 하는 이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기본권 전문 헌법 제2장 기본권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다든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폐지시킨다든가 하는 헌법 개정은 그런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본권의 이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대국가적인 효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기본권은 강력한 국가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런 대국가적인 효력이 그래서 원칙이에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도 우리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사실 기본권론의 본질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사회는 국가뿐만 아니라 제3자, 거대한 노동조합이나 정당이나 학교나 회사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또 국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제3자한테 위임해서 공무위탁 사인과 같이 이런 국가의 행위와 제3자의 행위가 상당히 모호한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은 제3자를 기속하는 효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학설이 전개가 되면서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의 간접 효력설, 즉 제3자에게 기본권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제3자도 민법상의 일반 조항, 즉 권리남용 금지라든가 공소 양서의 원칙이라든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남녀 평등 이런 권리 등은 민법상 이런 일반적인 조항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기본권의 그런 효력을 인정이 된다 하는 게 오늘날 다수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독일의 이런 의견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받아들였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사인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의지할 수 있는 한은 일정하게 사인에게도 기본권이 그 효력을 미친다라는 국가 행위 의제 이론 또는
국가 자경설이라는 것이 그 미국에서 발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3자에 의한 행위, 예를 들어서 그 남녀 불평등한 그런 고용계약과 같은 경우는 제3자도 평등권에 의하여 기속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는 나도 평등권 문제를 제 회사에 제기할 수가 있고 국가 그 제3자는 그러한 평등권에 의하여 기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권의 그런 효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3자적 효력은 간략한 그런 한두 가지의 사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처음에 한 5분 정도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기본권의 상충과 경합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